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운 날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일부러 요 시기쯤 맞춰서 리뷰를 올리려고 조금 미뤄왔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걸 오늘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고고 심령학자라는 책입니다. 북하우스에서 2017년에 나왔던 책이에요. 작가 이름은 배명훈입니다. 이 배명훈 작가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F 작가예요. 그런데 저는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2017년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작품을 쓰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닉이라는 그 이전 작품도 한번 읽었는데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그 얇은 책이 있었어요. 푸른 파 피망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거 읽어봤고요. 그래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작품들은 그래도 팟캐스트 같은 데서 그 책 소개하는 그런 거는 좀 들었었어요. 근데 직접 읽고 나서 이건 정말 리뷰를 해야겠다.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책은 이 책이에요. 고고 심령학자. 이 책이 가장 최신 장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차차 설명드릴 텐데요. 너무나 좋아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누가 저한테 책을 좀 추천해 줘 이런 말을 하면 언제나 이걸 1순위로 내밀게 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좀 서늘해요. 일단 심령학자, 고고 심령학자,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심령 현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이 심령 현상 자체는 그렇게 막 서늘하지 않은데 이게 이 책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 발이 푹푹 이렇게 빠지는 그 정도의 눈, 그리고 서울에 막 밤중에 눈이 엄청 내리는 그런 장면 묘사가 탁월해서 진짜 눈 속에 파묻힐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시원해지시라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제목 이야기를 할게요. 고고 심령학자. 고고학이랑 심령학이 합쳐진 말인데요. 고고학은 실제로 있는 학문인데 심령학은 없죠? 있나요? 없죠. 심리학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심령 현상을 어떤 학문으로 정립해 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작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 심령학이라는 게 있다. 이런 학문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고 심령학에는 여기 이제 등장인물 중에 문인지 박사라는 그 세상을 떠난 이 분야의 고수, 그러니까 거목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박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 부분을 보면 고고 심령학에 대한 소개도 약간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단락이에요. 문인지 박사는 그 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문 박사는 천문학자가 아니었다. 언어학과 역사학 학위가 있는 고고 심령학자였다. 고고 심령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었으므로 박사 학위 같은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심령학적인 관찰을 통해 고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학문. 고고 심령학은 대강 그렇게 정의되는 학문 분야였다.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정의였지만 문 박사가 생각하는 고고 심령학은 그보다 훨씬 단순 명료했다. 1000년 전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어떻게 재구성해낼 것인가?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소리 하나하나에 정확히 대응되는 문자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하던 말을 이 질문에 대한 고고심령학의 대답은 간명하고 매혹적이었다. 1000년 전에 죽은 훌령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네, 고고심령학은 이제 대강 이렇게 정의가 되는 학문입니다. 고고학의 한 줄기인데요. 고고학이라고 하면 예전에 유물이나 뭐 자료를 찾아서 예전에는 이랬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반을 둔 추측이죠. 그런 걸 해내는 학문인데 이건 이제 심령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뭐 고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나 뭐 옛날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 뭐 어떤 뭐 언어를 했나 그런 걸 이제 알고 싶을 때 그때에 살았던 자의 이제 혼령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막 심령 현상이긴 한데 저 귀신이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 옷차림이나 말이나 그런 걸 보고 저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고 저런 옷차림을 했고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고고 심령학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고 심령학이 그런 거고 그거에 이제 거목에 해당하는 문인지 박사라는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들과 연관이 이제 있는 사람인데요.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제 이미 죽은 걸로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다시 이제 표지 이야기를 또 잠깐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시면 까만데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하얀색으로 고고 심령학자라는 제목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까만 책 테두리를 보면 뭔가가 감싸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벽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책 표지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뭔가 침침하고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은가 손이 언뜻 갈 것 같지 않은 왜 이런 표지를 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까만 거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고고 심령학자라는 제목 가장자리에 이렇게 각이 이렇게 각져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성벽이 맞아요. 성벽인데요.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성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까만 밤에 뭔가 흰 점점점 흰색의 점점이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처음엔 저도 이게 뭐지 뭐 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별이 아니라 눈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성벽이 있고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풍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이국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서울 한복판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서울 한복판에 없던 성벽이 갑자기 생겨서 또 그 생기는 그때는 또 언제냐면 밤중이고 눈 내리는 날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은 감상을 미리 조금 너스레를 떨자면 이번에 두 번째 읽은 건데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소재가 있어? 그리고 이런 소재로 이런 소재들을 엮어서 한 줄기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당시에 제 블로그에다가 쓴 글을 보면 우와, 배명훈이라는 이 작가 천재다. 와, 막 외국에 테드창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배명훈이 있다. 막 이렇게 막 엄청 너스레를 떨었더라고요. 그만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진짜 좋았던 점은 소재가 일단 굉장히 신선했다. 그리고 전개가 예상이 안 됐어요. 뜻밖의 전개로 나아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았던 건 뭐냐면 캐릭터였어요. 이 중심되는 서사를 이끄는 고고 심령학자가 3명이 나와요. 먼저 말씀드린 그 고고 심령학자 이미 죽은 박사 문인지 박사를 제외하면 3명이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4명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여성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와, 이 책의 주인공이 여성이어서 좋았어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걸 추적하고 학자 또는 뭐 연구자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모습, 그걸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져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자 입장에서 뭐 여성이 나오는 책, 그리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그런 책 자체는 많은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이 주인공인 책인 경우에는 막 역병을 헤쳐나가는 강한 여성상, 그 여성의 어떤 인생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최고 권위자로서의 여성을 그린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꼭 뭐 러브라인이 나오고 좀 식상해서 뭐 어떤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여성을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 인물이 박사까지 포함해서 네 인물이 다 어떤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는 전문가적인 모습을 이 책에서 아주 잘 그려내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좋았던 점. 두 번째. 그래서 신선한 소재, 뜻밖의 전개,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누구한테나 제가 추천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거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낯선 이야기고 그게 막 얽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있는 현상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본 적 없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낯선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줄거리를 따라가려면 너무 복잡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책 뒷표지에 있는 그 다른 분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 드릴게요. 북칼럼니스트이자 시내21 기자 이다혜 님이 했던 평이 책 뒷표지에 있거든요. 요걸 먼저 읽어드리고 또 제 나름대로의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겨울 배명훈 작가를 인터뷰하던 중 그가 소백산 천문대에 얼마간 머물 예정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오래된 애독자로서 나는 그 체험이 한편의 이야기로 이어지길 기대했고, 고고 심령학자를 읽는 것은 그 기대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었다. 운영되지 않는 천문대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낸 고고 심령학계의 은둔 고수 문인지 박사가 세상을 떠나며 소설은 시작된다. 스승의 서재를 지도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 제자 은수는 서울의 심령현상으로 추정되는 성벽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 하나. 배명훈은 SF 작가 아닌가? 의문 둘. 심령학은 SF와 가장 멀리 떨어진 믿음체계 아닌가? 그러니 이 책을 읽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도시 전체가 무언가에 빙의된 배후를 밝히기 위해 배명훈은 요새와 코끼리, 이상한 책, 그리고 체스판과 장기판으로 네 사람의 여성을 떠나보낸다. 지적이고 사랑스런 퍼즐풀이가 이렇게 완성된다. 네, 이렇게 제가 다 읽었는데요.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라는 것은 뭔가 SF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심령 현상이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거고, SF라면 S가 사이언스잖아요. 과학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둘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야기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저도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분들께 어떻게 말로 소개를 해야 될지 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조은수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조은수라는 이름과 또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김은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이름은 이 배명훈 작가의 다른 작품에도 곳곳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캐릭터는 다른데 이 이름을 좋아하시나 봐요. 어쨌든 자 먼저 조은수입니다. 조은수라는 사람은요. 이 죽은 문인지 박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문인지 박사와 가장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제자예요. 이 문인지 박사라는 사람이 이 고고 심령학 분야의 거목이긴 한데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떠벌리지 않는 사람, 순수한 연구자예요. 그리고 막 언론에 나와서 좀 나대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한철이라는 유일한 남성 캐릭터인데요.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고고 심령학을 탐구하는 방식도 달라서 이한철이라는 사람은 막 과학적인 도구를 막 동원을 하고 문인지 박사는 순수하게 영혼을 불러내서 영혼을 관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이라서 둘이 이제 고고 심령학에 몸담고 있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되는 쪽으로 선택한 사람이 이한철이라면 이 문인지 박사는 순수한 학구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길을 거의 오롯이 밟고 있는 그런 제자가 조은수입니다. 이게 심령학이라는 게 들어있다 보니까 영과의 그러니까 령, 귀신, 령과의 소통이 가능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인지 박사가 그랬고 조은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 심령학을 해보겠다고 온 많은 대학원생들 중에서 뭐 좀 다행이게도 령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행일지 아닐지는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조은수는 령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은수의 등장으로 이 책의 처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눈 덮인 산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 덮인 산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천문대가 있는데요. 이 천문대가 이 문인지 박사의 연구실과 다름이 없었던 곳이에요. 연구실이자 또 제자를 가르쳤던 강의실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인지 박사가 심장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문인지 박사가 생전에 연구를 어디까지 진행해 왔는가 그게 궁금했던 사람이 이한철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조은수에게 문인지 박사의 연구실 그 방에 가서 방에 책이 막 진짜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책이나 메모나 뭐 서류가 아니라 자료들 그런 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발굴하듯이 따라가다 보면 문인지 박사의 어떤 생각의 흐름, 연구의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그 생전 연구의 궤적을 따라가는 일을 너가 좀 해라 해서 조은수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지 박사가 어디까지 연구를 했나 그걸 따라가고 있는 그 또한 연구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조은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사실은 그냥 무작위로 한복판이 아니라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좁혀오는 이상한 성벽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없던 성벽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이게 일종의 심령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심령 현상 하면 흔히 유령이 나타나는 거를 심령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건 사물이죠. 사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새라고 하고 이 심령 현상의 용어 중에서는 요새 빙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빙의라는 게 령이 이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그러니까 요새가 빙의된 상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꾸만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떤 간격을 두고 몇 번 생겼는데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 이게 심령 현상이라는 판단 때문에 온 이제 전국의 고고 심령학자들이 다 모여서 뭐 브리핑 같은 거를 하게 돼요. 성벽이 생겼던 현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을 이제 요셉빙의가 어떤 건가 그 부분에 대한 단락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목격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높이 30m 이상에 달하는 검은 벽이 안개에 둘러싸인 채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드시 도로 위에서만 목격된 것은 아니니 길을 막았다기보다는 시야를 가리고 서 있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재질을 알 수 없는 암흑처럼 캄캄한 벽, 위쪽에서 넘어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벽의 윤곽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벽의 위쪽 테두리는 매끈한 직선이었다. 직관적으로 인공구조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실루엣이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없던 벽이 갑자기 나타났는데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운전 중에 벽을 만난 운전자들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벽이 나타나기 직전 교차로에서 자연스럽게 우회를 시도했다. 아무도 벽 바로 앞까지 다가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 운전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죠.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었는데 직진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성벽이 생겼던 초반에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성벽이 그냥 도로 이런 데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그러니까 집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방 안에도. 그러면 어떤 증언까지 나오느냐 하면 자기 몸 위에 벽이 생겨서 몸이 안쪽과 성벽 안쪽과 바깥쪽으로 잘려 있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도 나와요. 내 몸이 왜 한쪽은 저기 있고 한쪽은 여기 있는데 왜 살아있지? 이상하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 꿈인가 보다. 이렇게. 이상한 심령 현상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 심령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대책회의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스위스 국적을 가진 이제 문인지 박사의 친구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 파키노티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입양아였어요. 그리고 뭐 성장 과정에서 한국어를 익혀서 뭐 문인지 박사와 친구가 됐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한나 파키노티가 이제 조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다가 돌아간 다음에도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을 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데 문인지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나 파키노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문인지의 죽음에 약간 찝히는 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인지 너가 그때 약간 언지를 줬을 때 그때 내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친구야 이러면서 연구에 돌입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차투랑가. 이게 산스크리트어래요. 차투랑가는요. 고대 인도의 보드게임인데 이게 이제 서양으로 가서 체스, 동양 쪽으로 와서 장기가 된 그러니까 체스와 장기의 공통적인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서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런 보드게임인 거죠. 뭐 체스로 말하면 뭐 왕이 있고 여왕이 있고 뭐 비숍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로 하면 뭐 포가 있고 뭐 상이 있고 뭐 마가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저 잘 모르는데 장기는 잘 모르는데요. 체스는 둘 줄 알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공통적인 조상이 되는 게 차투랑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파헤치기 시작해요. 뭐에 집중해서 파헤치느냐 하면 그 체스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코끼리가 있다고 해요. 장기에는 그 한자로 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코끼리인데요. 이 코끼리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집히는 데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보드게임 자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인간사 어디에나 있는 전쟁을 게임화한 거잖아요. 이게 문인지의 이제 생전 연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서 조금 특이한 코끼리를 찾기 위해 그 게임하는 룰에 있어서, 그러니까 게임할 때 뭐 한 칸 가서 뭐 대각선으로 뭐 가서 뭐 그런 룰이 있잖아요. 체스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룰이 있잖아요. 장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룰이 조금 특이하게 방향을 잡는 그 코끼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기를 두고 다녀요. 장기도 종류가 많아서 또 지역마다 룰이 달라서 어떤 특이한 코끼리를 찾는 일을 하러 떠난 사람이에요. 한나 파키노티는. 그 다음에 이제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은경은요, 이 사람도 고고 심리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고고 심리학자이긴 해요. 그런데 령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 고고 심리학 분야에는 꼭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령에 지나치게 감흥해서 조은수 같은 사람이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막 어쩔 줄 몰라요. 이제 빙의 비슷하게 서로 감흥해서 그럴 때 이 사람을 깨워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무감흥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뭘로 쓰느냐면 조은수 같은 사람을 블루팀, 김은경 같은 사람을 레드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빙의된 성벽도 볼 수 없고 령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역시 고고 심령학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현상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몬데그린 현상이라는 것을 쫓고 있습니다. 이 몬데그린 현상은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 군가 그 고무줄뛰기 할 때 불렀던 군가를 알고 있는데 이거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 아세요? 이게 고무줄뛰기를 이제 하면서 애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애들이 소나무의 UFO 이렇게 부른대요. 그 지역마다 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 내가 아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현상. 이게 몬데그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이야 피에 맺힌 이 부분이 애들 귀에는 낯설었던 말인 거죠. 그래서 얼른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변해서 소나무의 UFO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무슨 개그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그 All by myself라는 노래 그거를 오빠 만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은 몬데그린 현상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겸 104페이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보고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은 몬데그린이라는 현상이었다. 외국어로 된 노래를 해당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따라 부르는 과정에서 노래 가사가 자국어화 되어버리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 Let me hear your body talk Let me hear your body talk가 한국어밖에 모르는 아이들의 귀에는 웬일이니 파리똥 또는 냄비 위에 바비타로 들리는 시기였다. 네, 이게 이제 몬데그린 현상입니다. 은경이는 이 연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새로운 노래를 듣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부르고 있는 새로운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은수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이 되고요. 그게 또 한나 파키노티가 하고 있던 일과 또 접목이 되고요.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생전에 문인지 박사가 하고 있던 연구와도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탁탁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 문인지 박사가 머물던 천문대는 원래 유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유령이 아이 유령인데, 아, 순하고 좀, 사람들과 좀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들 처음 첫 수업할 때 문인지 박사가 그 유령을 불러내기도 하고 좀 길이 들여진 그런 유령이에요. 근데 이 유령은 고대 드라비다족의 복장을 한 아이입니다. 근데 문희지 박사가 죽고 나서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 유령이 은수가 아무리 불러내도 전엔 잘 왔던 아이인데 보이지 않고, 또 은경이가 연구하고 있는 그 몬데 그린 현상,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에는 갑자기 아이들이 잘 모르는, 생전 처음 듣는 노래를 부르고 그게 막 퍼뜨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나 파키노티는 그 게임, 그 차투란가 보드 게임에서의, 그러니까 장기 게임에서의 코끼리를 쫓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막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제가 문장력이 부족해요. 어휘력도 문장력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하나로 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꼭 읽어보시라는 밑밥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와 코끼리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이름은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데 아미타브라는 이름을 가진 코끼리고요. 굉장히 특별한, 코끼리는 인도에서 대부분 크샤트리아, 그 카스트 제도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미타브라는 코끼리는 브라만에 속하는,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런 코끼리였던 거죠. 이 코끼리와 이 꼬마와의 어떤 우정이 끝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정이 어떤 인간사에 생긴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슬프게 헤어짐, 그러니까 깨지게 되고, 그때 이제 원한이라고 해야 되나? 원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코끼리와 아이 간의 어떤 약속 때문에 코끼리가 이제 하늘로 가지 못한 그런 이유로 이제 서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약간 스포 같은데. 아무튼 둘 사이의 이야기를,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읽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둘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 기록이 결국 행복에 관한 기록은 될 수 없듯 둘의 시간도 곧 불길한 전조와 회환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다. 짧지만은 않았던 평화가 끝나고 요새 전체가 전장이 되던 날,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든 늘 신의 사원 한가운데를 걸었던 코끼리 아미타브는 머리에 철갑을 두르고 등 위에 병사들을 위한 막루를 맨 채 전투 코끼리로 전장에 징발되었다. 깨달음의 문턱에서 열반을 미루고 하찮은 인연에 스스로 발이 묶이기로 결심한 위대한 생명체가 한낱 인간의 어리석은 야망과 탐욕의 도구가 되어 거대한 악마의 모습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 서던 날. 신들의 노여움이 하늘을 움켜쥐었다. 굳은 표정으로 검게 물든 하늘이 전에 본 적 없던 이상한 것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이었다. 신들이 남기신 육각형의 작은 문자였다. 그 전장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저주의 판결문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부분은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끊임없이 쏟아진 신들의 언어가 다른 모든 보잘것없는 인간의 언어와 그 언어로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남김없이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짓궂고 과묵한 차투랑가의 신만이 자신이 본 것을 몸에 새겨 간직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에 관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누군가 그 기억이 새겨진 몸을 찾아내 차투랑가 신의 기괴한 영혼을 다시금 그 안으로 모셔오던 순간까지. 전말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이야기. 그 자체로 그것은 대재앙의 기록이었다. 네, 여기서 눈이 나오죠. 이제 눈이, 인도 그쪽에서 눈이 오지 않는데 이렇게 눈이 와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이제 서울에 눈이 마구마구, 서울이 파묻힐 정도로 대재앙 수준의 눈이 옵니다. 왜 서울일까요? 그리고 이 고고 심령학자들은 서울에 닥칠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를 제가 스포하지 않고 남겨놓겠습니다. 왜 서울인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서울인가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서울의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성이 부각이 되고요. 그걸 또 알아챘던 사람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느 이제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이 책은 제가 누구에게나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을 하고 다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 꼭 읽어보십시오. 눈 많이 내리고 심령 현상이니까 귀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늘하니까요. 지금 요즘 같은 계절에 얼음물 옆에 한 잔 두시고 선풍기 틀어 놓으시고 이제 편안하실 때 요거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좀 시원해집니다. 진짜예요. 네,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칠 텐데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제 창문을 다 닫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도 켜지 않고 창문 다 닫고 녹음하고 있는데도 창밖에 그 스르라미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 같이 녹음이 됐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 매미랑 다르대요. 매미는 그러니까 맴 이렇게 규칙적으로 리듬이 있는데 스르라미는 굉장히 시끄럽게 계속 찌익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귀에는 계속 들리는데 녹음한 내내 들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걱정 때문에 제가 사족을 좀 붙여봤고, 네, 배명은 작가의 고고 심령학자. 이번 여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이거 겨울에 읽으면 얼어 죽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